안녕하세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요즘 제게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분에 넘치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며 자신들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저에게 모두 투자해 주셨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저 제 걱정에 밤낮 잠을 못 이루시는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성인이 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고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살던 시골을 벗어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국내 3대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에 부모님은 물론 제 등골까지 휠 지경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부유하게 자랐던 아내는 등록금 걱정은커녕 매달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다니면서 저와는 다르게 무척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다 명품인 것 같아. 몰랐어. 은혜네 부모님이 엄청 큰 회사 사장님이라잖아. 동네가 좁아 다 비슷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만 모여 살던 시골과는 다르게 서울에서는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내는 유독 더 독보적이었습니다. 아내랑 사귀기 전에도 같은 학과였던 데다가 아내가 성격상 술자리나 식사를 할 때 자기가 다 내는 걸 좋아했는데 저도 몇 번 아내에게 얻어 먹어본 사람으로서 은연중에 저 사람이 정말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주변 친구들한테 아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안의 딸인지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 사귈까? 그래서 아내가 처음 저에게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제안했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왜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나 싶었죠. 고백을 받았을 당시 아내를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라는 것에 가깝긴 했으나 아내가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으므로 사귀게 된다면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아내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약 5년 정도 만났을 무렵에 저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저와 아내는 딱 대학을 입학한 20살에 사귀기 시작했고, 애가 생겼을 때는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아직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아내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양쪽 다 애를 지우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그 상황이 너무나 까마득했죠. 우리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걱정 마. 이렇게 된 거 우리 제대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실 저라고 해서 결혼을 무조건 반기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컸죠. 하지만 어찌됐건 저와 아내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고 단순히 제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만으로 아내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혼을 원한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랑 순순히 헤어져라. 내 딸, 너 같은 놈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야. 돈은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불편함은 없을 거다. 저는 지금까지 자기 자식이랑 헤어지라고 흰 봉투에 돈 넣어서 주는 건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실제로 겪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에게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먼저 전화를 해서는 잠시 만나자고 했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대뜸 두께가 꽤 있어 보이는 봉투를 하나 탁 건네더니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아내를 포기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는 이야기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누가 봐도 조폭으로 알 것 같은 건장한 남자들이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저를 둘러싸곤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하는 것까지 겪어봤습니다. 진짜 정신이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차마 시골에 있을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서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 같은 놈을 한두 명 만나봤을 것 같니? 겨우 애 하나 있다고 내 딸 앞길을 평생 막을 셈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하지만 그땐 저도 어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내의 부모님은 절대로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욕설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버티다가 결국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날 떠나가도 좋으니까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더 강하게 나서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 설득해 볼게. 저한테는 그렇게 매몰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었을지라도 아내가 직접 나서서 밥까지 굶어가며 저랑 결혼하는 거 아니면 세상 살기 싫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 협박을 하니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제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첫인상이 그리 좋진 않았지만 제가 처갓집에서 열심히 살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잘 보인다면 두 분도 저를 언젠가는 다르게 봐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남은 학기는 전부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냈고 졸업 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회사를 포함해서 이름 있는 대기업들까지 전부 면접 합격을 했습니다. 오로지 제 능력으로 이뤄낸 합격이었고 오로지 연봉만 본다면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지만 저는 직접 두 분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저를 더 어필할 기회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일을 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나서 승진도 금방 할 수 있었고 손대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솔직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은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을 좋게 볼 수 없는 걸까요? 100번을 잘해도 단 한 번의 미세한 실수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매번 혀를 찼습니다. 얘만 아니었어도 우리 은혜가 이런 놈한테 발목 잡힐 일은 없었는데 부모가 농사나 지어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제 욕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부모님 욕은 더욱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랑 결혼할 당시 애가 생겼단 말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 너희 둘이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잘할 거라고 믿는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라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농사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대하며 그렇게 험한 말을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매일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서 들은 폭언을 위로해주는 아내뿐이었죠. 지옥 같은 처가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와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을 때에는 정말 그동안 했던 고생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라는 말만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둘만 있다면 저는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죠. 네, 분명 그랬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솔직히 듣기 좀 거북하네. 아이가 태어나고 딱 1년 뒤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제게 험한 말 할 때마다 종종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거나 했었는데 이전에 아내는 분명 자신이 대신 미안하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힘내란 이야기를 매번 건네줄 정도로 사력 있고 배려심이 있는 여자였는데 아이를 낳은 1년 사이에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종종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던 안부 전화까지 싹 끊어버렸습니다. 새아가는 잘 지내니? 아마 부모님이 제가 처갓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알았다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괄시, 갑자기 생겨버린 아내의 무시까지. 게다가 미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다 최근에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온 처형이 처갓집에 들렀을 때 저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서방, 부엌 가서 사과 좀 깎아와. 처음 보는 처형 남편까지 있는 자리에서 장모님은 제게 당당하게 과일 심부름을 시켰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라 그러고 집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평소에도 그런 행동까지 시킨 적은 없었는데 누가 봐도 저에게 일부러 푸대접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처형의 남편과 저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함이겠죠. 처형 남편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한다고 했는데 집안도 처갓집과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본인 능력도 뛰어나서 그런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처형 남편한테는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웃음꽃을 피우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처갓집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소문이 난 기분이었죠. 그래도 이 꽉 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이럴 때 힘들어할수록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죠. 죄송해요. 원래 까탈스러운 분들이라. 그나마 당시 처형이 건넨 위로가 그 시기 유일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처형과 처형 남편이 며칠 머물다가 떠나고 저는 여전히 처갓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첫 아이야 제가 아내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생겼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솔직히 두 번째 아이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와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고 그렇게 덜컥 애가 들어서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지우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딸기 먹고 싶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 옳다구나 싶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팔지도 않는 걸 사와 달라고 그래서 1시간 안에 3번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먹을 거를 갖다 바쳐야 했고 쪽잠을 자다가도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깨지 않으면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는 통에 그 임신 히스테리를 저 혼자 전부 받아내야 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임신하기 싫었는데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공장이냐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두 분 나름대로 매일같이 저를 갈구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내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를 치니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는데도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임신 히스테리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정말 10달 동안 얼마나 들들 볶였는지 큰 사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내가 임신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일일 겁니다. 배가 나오면 임산부들이 거동이 불편한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밖에 나가거나 할 때면 혹시나 위험할까봐 제가 늘 곁에 붙어서는 손을 잡아주고 갔습니다. 나 걷기 힘드니까 안고 나가줘. 그런데 어느 날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시 아내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던 카페에서 파는 스콘이 먹고 싶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신다면서 자기를 공주님 안기한 채로 카페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에 당연히 평소보다 살이 찐 상태였고 저는 하도 시달리는 통에 살이 빠져 몸무게만 놓고 보면 아내랑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만한 무게를 가진 사람을 안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 걷기 힘들면 내가 그 카페 가서 당신 좋아하는 걸로 사올게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꼭 그 카페 안에서 스콘을 먹고 싶다면서 무조건 자기가 거기 가야 한다고 떼를 썼죠.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아내를 안고서 카페까지 가는데 진짜 다리가 부들부들거리고 그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이 흘낏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진짜 쪽팔려가지고 당장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를 안고 집과 카페를 오고 가느라 무리한 통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죠.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반기지 않던 둘째이긴 했어도 임신 내내 이렇게 고통을 받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둘째가 세상에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행복하더라고요. 일단 애를 낳으면 지금과 같은 시달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가 태어난 날,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처갓집이 전부 발칵 뒤집혔거든요. 긴 시간 끝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봐도 동양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파란 눈, 마치 서양인의 것과 같은 외모였죠. 아주 예전에 백인끼리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이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정말 작은 확률을 뚫고 흑인의 유전자가 섞인 친자가 태어났단 사례도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임신을 한 처형의 아이랑 태어난 시기가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가 분명히 달라야 할 얼굴인데도 마치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첫째 출산 때 며느리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며 둘째 출산할 때는 맞춰오겠다고 서울로 힘들게 올라오신 상황이었는데 두 분도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곤 할 말을 잃으셨어요. 진짜 한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내 친정집에 모여 있는데 아내는 산후조리를 한답시고 집에 없어서 뭐라고 추궁할 수도 없고 그저 태어난 둘째 얼굴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추측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굴던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한테 입 하나 뻥끗 못했습니다. 사실상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고 아직 유전자 검사는 안 해봤지만 높은 확률로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은 거의 확실했거든요. 어차피 이전부터 아내랑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왔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처형과 처형 남편까지 다 불러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결에 집에 오게 된 처형은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처형의 남편은 어쩐지 안절부절한 표정이었죠. 마침 시간 맞춰서 아내도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아내에게 대체 당신 누구랑 바람을 피웠기에 백인 남자애가 나와?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는 왜 그렇게 처형이 낳은 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먼저 물꼬를 텄어요. 처형은 설마 자신이 집으로 오게 된 이유가 그런 상황 때문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쐐기를 받고 당시 찍어뒀던 아이 사진을 처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좌불안 속으로 몸을 가만히 냅두지 못하는 처형 남편을 보고 내심 속으로 처형 남편이 아내랑 바람을 피웠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시 처갓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 이거 똑바로 말해봐. 늘 아내에게 다정하던 장모님이었지만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지 아내를 강하게 다그쳤어요. 아내는 겨우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손만 덜덜 떨었죠. 장인어른도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아내는 자신의 형부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제대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말이에요. 아내 입에서 형부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처형은 아내 머리채를 잡고는 다 뽑아버릴 기세로 악을 쓰며 당겼습니다. 그 와중에 처형의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불이 나게 일어서서는 도망가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머리채를 잡힌 아내와 처형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안달이었고 저와 저희 가족은 뭐라고 할 말도 잃은 채 망연히 그 난장판을 지켜만 보고 있고 감히 말하건대 그날 처갓집은 아주 쑥대밭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아예 그런 의심조차 안 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된 게 더 좋았어요. 문 닫힌 방 안에서 일부러 두었던 첫째 아들에게 가서 그 작은 몸을 꼭 껴안고는 간신히 웃음을 참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절대 못 산다고 못을 박으니 자기 딸한테 형부랑 바람나서 결혼 파토난 이혼녀란 흠을 만들긴 싫었는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둘 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아내 역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싹싹 비는데 본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불러서 회사를 나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첫째만 잘 키우고 이혼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비싼 아파트도 한 채 사줄 테니 따로 나가서 살아도 좋다고 합니다. 아내도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있고요. 아마도 처형은 친정과 인연을 끊으려는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 한 명이라도 잡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아직 어린 첫째가 엄마 없이 크면 안 좋은 영향도 미칠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 마마보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성인 남성들을 비꼴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사연자님은 이 마마보이를 남편으로 두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테니 빨리 들려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남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연애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흔히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평소 손잡고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면 남편은 그때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오늘 더 데이트하고 싶은데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서 미안해. 어? 이거 전에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따로 방을 잡고 나와서는 혼자 살았거든요. 매번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남편이 저와는 다르게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이야기가 유독 많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조차도 그만큼 부모님과 돈독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죠.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 들은 거라 뭐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동안 네가 나한테 설명해 준 거 들어보면 네 남자친구 중증도 그런 중증이 없는데? 진짜 심각한 마마보이 아니야?
하지만 확실히 결혼 전에 종종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당신 남자친구였던 남편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들 혀를 차거나 차마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엄청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곤 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저와 달랐죠. 그래도 그때는 콩깍지인지 뭔지 괜히 억울하게 남편을 욕먹이는 것 같아서 걔가 외동이라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다. 막상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나한테 전해들어서 그런 거다. 라며 열심히 보호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둔치인 저도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시댁에 갔을 때는 이것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자식이랑 결혼할 거란 상대방이 오는데 미리 조촐하게나마 음식도 준비해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찾아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시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내심 속으로 이게 뭘까 싶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얘가 내 며느리 될 애라고? 알겠으니 민석이 너는 어서 밥이나 차려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 저는 시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배즙만 멀뚱멀뚱 든 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부엌 일은 쟤한테 맡기고 너는 나랑 얘기 좀 하자. 인상도 강하고 어투도 워낙 사나워서 솔직히 첫 만남에 좀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어떠냐, 직장은 어디냐, 돈은 얼마나 버냐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말이 질문이지 약간 싸우자는 느낌이더군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산다고? 연을 끊었어? 에휴, 직장은 나쁘지 않은데 월급이 좀 적지 않니? 그 정도 벌어서 애 키우고 잘 살 수 있겠어? 결혼하면 우리 용돈도 줘야 하는데 나는 너네 생활비 모자라다고 용돈 안 받는 사람 아니다.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온 건지 일방적으로 쿠사리를 먹으러 온 건지 먼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기 남편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땐 하하호호 웃으면서 화기애애했다는데 뭐 저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상대방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의 없는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요리를 마치고 상에 불이 나게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면 아마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제가 기분이 많이 상했는 걸 아는지 열심히 눈치를 보았죠. 그렇게 인사 같지도 않은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당시 남편한테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며칠 동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를 대면서 연락도 줄이고 나한테 꼭 이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혼을 미루고 헤어지기에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하기 전에 우선 남편과 대화를 하고자 했어요. 그때 자기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말인데 솔직히 나 너무 놀랐어. 내 집안이나 배경이 변변치 않은 건 맞지만 그래도 당신 예비아내 자격으로 당신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아버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머님은 그렇게 대놓고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티 내시고 게다가 당신 너무 어머님 눈치를 보는 것 같던데 왜 그러는 거야? 남편에게 티를 안 낸다곤 했는데 내 집 남편은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조금 머뭇거리다가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릴 적부터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조차 시어머니 말에는 꼼짝을 못한다고 했죠. 원체 성격이 괄괄하시고 불같으신 분이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셔서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 성질 안 건드리려고 수그리고 살아온 게 버릇이 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설명을 들으니 납득이 가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강행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결혼 초반에 평일에 퇴근을 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저랑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을 때 종종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는 저에게 전화 내용이 안 들리게 무어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더니 나 엄마가 불러서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라며 갑자기 외출을 하고는 했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도 넘게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로선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처음에는 시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행도 몇 번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시댁에 가서는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바람도 아니고 정말 시어머니가 불러서 갔다는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을 어느 집 엄마가 그렇게 자주 부른답니까? 그때마다 꼬박꼬박 가는 남편도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됐죠. 어머니가 왜 부르신 거야? 아, 별거는 아니고 그냥 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남편에게 일부러 꼬치꼬치 캐물어도 어째서인지 남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왕 결혼하게 된 거 참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 관해서는 어쩐지 많은 것들을 제게 이야기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저는 언젠가 나를 잡아서 남편의 비밀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결혼 첫 해 추석 때 시댁에 다녀오고 나서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시댁이 명절을 꼬박꼬박 챙기는 통에 연휴 새벽 아침부터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얼른 여기 앉아서 전 부쳐라 라며 앞치마 2개를 던져주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솔직히 너무 기이한 광경 아닌가요? 차라리 저한테만 시켰으면 그냥 어느 시댁이나 다 똑같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만 쏙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만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꼬박꼬박 불러댔습니다. 와서 어깨 좀 주물러라. 누가 찬물을 가져오랬어? 뜨뜻한 물로 다시 가져와. 게다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하는 남편이 본인이 그만큼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자세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몸을 움찔움찔 떨고 어딘가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마마보이라기엔 설명이 안 되는 분위기였죠. 연휴 3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집에 가자마자 이전에 사놨던 소주랑 맥주를 상에 탁 늘어놓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당신 더 이상 숨길 생각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 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절절매는 거야?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야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유일한 외동아들인지라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을 때부터 남편이 무척 큰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비뚤어진 훈육 방법을 썼나 보더라고요.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지 꼬치꼬치 다 캐묻고 만약에 말하다가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10대씩 맞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집에서도 시어머니가 따로 쪽지 시험을 내주면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이런 문제도 틀리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며 온갖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더 강하게 매를 들었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말리려곤 했으나 워낙 시어머니가 기가 세고 시아버지도 유약하신 편이라 그런지 실질적으로 남편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봐요. 오히려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그날 집안 분위기는 거의 풍비박산이 났고요. 그런 일들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어떤 걸 하라고 그러면 혹시나 느릿하게 행동했다가 책 잡힐까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얼른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아야 시어머니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을 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드디어 자유가 되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한 번만 못 받아도 문자로 날아오는 욕설. 그리고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전화를 거는 통에 남편은 무슨 짓을 해도 시어머니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어머님한테 시달려온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당신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나까지 있는데 더 이상은 어머님 말대로 안 해도 괜찮아. 알아.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엄마를 보면 여전히 손이 덜덜 떨리고 그래. 그동안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나고 계속 간섭당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 지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다음날 그 이야기 듣고 남편이랑 같이 정신과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족과 생긴 트라우마는 가족도 함께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서 풀어야만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그냥 돌아왔어요. 애초에 그런 개선이 되실 분이었으면 진작 남편한테 잘 대해주셨을 테니까요. 이번 설에 시댁 안 간다고 할게. 애초에 강경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설에 시댁을 안 가겠다고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죠. 네가 뭔데 여기를 온다 안 온다를 짓거리느냐.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지아비 부모 되는 사람은 제대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부모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여자애랑은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온갖 인신공격이 쏟아졌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성질 같아서는 그냥 대놓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남편도 입구에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당장 집 앞에 가게 가는 것도 위험한 상황에서 명절이라고 무조건 시댁에 가고 그럴 수 없다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외출 한번 하기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 사람들도 이번 명절만큼은 굳이 온 가족들끼리 안 모이고 그냥 집에서 자기들끼리 소소하게 지내고 그래요. 제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요. 아무튼 저는 미리 안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신 거라고 믿을게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자 옆에서 벌벌 떨다가 제가 전화를 끊으니까 우리 그냥 엄마 보러 내려가든지 하자. 나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날까봐 너무 무서워. 라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럴 때 약해지면 절대 안 된다고 남편을 한 번 더 다독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휘둘리고 살 건데? 지금이라도 바로 안 잡으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나 미리 말하겠는데 나중에 우리 애 낳았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내 아들한테 당신한테 대하듯 구는 꼴 절대 못 봐. 그런데 지금 이거 안 잡아놓으면 그 불안한 미래가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절대 양보 안 할 것처럼 구니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수긍은 하는데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설날에 시댁 안 오면 연 끊을 거란 문자를 받은 뒤로는 아주 매일같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차라리 연 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저 자는 사이에 몰래 시댁에 갈까봐 연휴 때는 남편 휴대전화도 숨기고 차키도 숨겨놓고 지갑도 제가 보관했죠.
그 덕분에 어찌저찌 연휴 때는 시댁에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지 저보고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성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영 끊는다, 어쩐다 하는 건 거의 허세에 가깝고 실제로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절대로 남편이랑 연 못 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교육하고 투자했던 게 아까워서라도요. 그런데 남편은 당장 겁에 질려서 그런 건 전혀 파악도 못했죠. 매일같이 잠도 잘 못 자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대충 창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쿵쿵 발소리를 내면서 오더니 대뜸 남편의 뺨을 쫙 올려붙였습니다. 그러더니 기껏 힘들게 먹이고 입히면서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하다는 둥. 이따위로 멋대로 살 거면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는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대뜸 남편 보고 너 당장 엎드려 뻗쳐. 아들놈은 나이 먹어도 애라더니 너 몇 대 맞아야겠다. 라며 벌을 세우려고 하셨죠. 남편이 엉거주춤 엎드리려고 하길래 제가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어머님, 이 사람 나이가 몇인데 엎드려 뻗쳐를 시켜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지 말자고 한 건데 남편한테 이러시는 것도 어불성설 아닌가요? 할 얘기 있으면 저랑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폭언 들으면서 혼날 이유는 없어요. 라며 뭐라 했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났는지 이제는 아예 남편 머리채를 잡으러 들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얼마나 평소에 무시하고 다녔으면 이 가짠치도 않은 며느리년까지 나를 무시하고 드는 거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은 한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겠다는 생각이 불쑥 스치더라고요. 어지간해야 참고 넘어가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시댁 화장실에 들어가서 마침 강아지 배변판에 있던 똥을 양치컵에 물이랑 섞어 풀어가지고는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지만 저는 모든 걸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어머니랑 연락하지 마. 내가 당신 핸드폰으로 평생 전화하지 말라고 보낼 거니까. 아무리 당신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이런 대접받는 꼴 못 봐. 그리고 남편 휴대전화를 거의 뺐다시피 가져가선 시어머니에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 돌려주자.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혼났던 게 걸리는지 뭔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심 자기가 못해줬던 걸 제가 대신해준 게 좋았나 봅니다. 지금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점점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저한테 화내줘서 고맙다면서 안아주기도 했네요. 시어머니도 자존심은 있는지 2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저번 주에 저에게 문자가 떡하니 왔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상황은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딱 이렇게 왔어요. 이게 협박인 건지 뭔지. 물론 제가 이성을 잃고 개똥물을 퍼부은 건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남편이잖아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밑에서 유치원생 취급을 당하는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는 아주 행복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연락이 다시 온 것도 아마 남편 월급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어머니에게 연락 왔단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강하게 나가고는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지만 제가 잘한 게 맞겠죠. 다음 사연 정말 제 화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사연인데요. 우리 사연자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시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직 사연 남아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큰 고민이 있어서 어렵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연 채널을 보니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사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꽤 다정한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엄청 낯을 가려서 어릴 때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동아리 같은 걸로 초면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해지는 게 정말 어려워서 친한 친구도 몇 없었는데 남편은 대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랑은 다르게 친화력도 좋고 사교성도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어울리기 힘들어 하더라도 늘 먼저 와서는 오늘 밥은 먹었어? 라는 등 안부를 묻기도 하고 조별 과제 같은 게 있으면 꼭 같이 하자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했죠. 지금껏 저한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살갑게 굴었던 사람이 없었어서 그런가 진짜 어린애처럼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을 때도 참 좋았고 결혼까지 약속하고 나서는 더 좋았죠. 다만 결혼이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남편이 처음 사귈 때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마치 다 잡은 물고기라고 취급하면서 정을 안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 당시 생각은 그랬죠. 그래도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5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라서 그동안 그만큼 편해져서 그렇게 느낀 걸 거라고요. 하지만 맨 처음 시부모님 될 분들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얘랑 결혼할 거라고? 딱히 뭐라고 욕을 한 건 아닌데 딱 봐도 절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듯한 눈초리였죠.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시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모아둔 재산은? 네? 아,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도 남편한테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돈이 꽤 많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학교를 다닐 때 늘 비싼 옷들로만 잔뜩 두르고 다녔죠.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면전에서 이렇게 시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니까 더욱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너무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왜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지 괜히 서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만큼 저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서 대놓고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밉기도 하고 그래도 남편과 결혼은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맹세하건대 남편이 잘 살아서는 아니었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변변찮은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봐서 남편이 첫 연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애라는 걸 해보고 나니까 더 이상 남편만큼 저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잘해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다시는 달콤한 순간이 없을 것 같단 두려움. 그것 하나 때문에 시어머님의 멸시 아닌 멸시를 견뎠고, 그래도 왜인지는 몰라도 결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았기에 어찌저찌 결혼식까지는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언제 낳을까?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저한테 저런 식으로 아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처음 물었을 때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래도 좀 안정되고 낳는 게 낫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저런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솔직히 애 낳는 게 무슨 밥 먹였냐는 말처럼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잘 지내다가도 눈 한 번 마주치면 얼른 아이 있었으면 좋겠다. 슬슬 애 가질 준비해야 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아이가 있어야 하나 싶었죠. 남편이 계속 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날은 진지하게 말해보기도 했어요. 나도 애 낳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애를 낳을 순 없잖아. 당신도 나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고 적어도 지금 직장에서 자리는 잡아서 퇴직할 가능성은 없게 만든 다음에 애를 낳아야 돈 걱정 안 하지. 솔직히 상황이야 늘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 그리고 애는 낳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크게 되어 있어. 나도 그랬는걸? 잘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죠. 그동안은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늘 피임기구 사용에 신경을 썼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래도 애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얼결에 남편한테 설득당해서 첫째 계획 정도는 마음 잡고 세웠어요. 그리고 반년 만에 결실을 얻었죠.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이 신나하던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게다가 애를 가지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을 때랑은 다르게 저를 좀 신경 써주셨거든요. 아직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몸조리 잘해야 한다. 좋은 데서 약 하나 지었으니 매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임산부는 약도 조심해야 한다는데 이건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고 태아한테도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구박되게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던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을 받았죠. 그동안은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집안 청소며 요리며 뭐든 저만 시켜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허리가 잔뜩 굽어가지고는 집에 돌아가야 했는데 애가 뱃속에 있다니까 요리도 청소도 모두 시어머니가 해주시고 시아버지는 평소 무뚝뚝한 성정이신데 깎은 과일까지 포크에 찍어서 절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남편도 결혼하고 아이 이야기할 때 빼곤 딱히 사귈 때처럼 다정하게 챙겨준다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었는데 첫째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꼬박꼬박 저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 당신 생각나서 꽃다발 좀 사왔어. 라면서 평소랑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내심 이런 대우를 받을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아이 계획 세울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얼굴도 한번 못 본 아이이지만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보상받으니 원래도 저와 남편 핏줄을 타고 나서 무한히 사랑해야 할 아이였지만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가 나왔을 때 진짜 제가 아기가 된 것처럼 엉엉 울었어요. 물론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너무 오래 와서 고생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에 대한 신기함, 약간의 고마움,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엄청 복받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애를 보면서 애는 언제 클까? 라며 설레했고 일도 바쁜데 애 보러 얼른 오겠다고 평소에 잤던 야근을 한순간에 확 줄여서는 매일같이 칼퇴근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저한테도 잘해줬고요. 하지만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야근해야 해서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남편의 업종상 야근이 잦긴 해서 그건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고 꼭 안 해도 되는 회식까지 한다면서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까지 하곤 했죠.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하고 해서 애 재우고 몰래 남편 회사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쫓아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광경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요. 아마 그날도 야근한다고 했었을 겁니다. 야근은 내일 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크게 호통이나 한번 듣고 끊긴 전화에 문득 슬픔이 몰려와서 충동적으로 갔습니다.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요. 하지만 야근한다던 남편은 6시가 땡 치자마자 혼자 급하게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게 전화 끄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제서라도 집에 빨리 오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뭔가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들어간 곳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유흥업소였거든요. 도우미 부르고 그러는 곳이요. 차마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일단 급하게 업소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척하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죠. 너무 지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을 즈음 남편이 나왔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서요.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도 얹고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어깨를 치면서 막 웃고 남편은 그럴수록 여자와 신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했지만 꾹 참고 그 모습을 사진 찍어 놓곤 불이 났게 택시를 타고는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랑 밤은 지새지 않았는지 남편은 제가 집에 오고 30분쯤 뒤에 도착했죠.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나 오늘 야근했던 거 알잖아. 너무 피곤해. 야근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 하길래 순간 욱해서 남편 면전에다 대고 아까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태도를 확 바꾸고 자기가 잠깐 미쳐서 그랬다느니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런 거고 진지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니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풀려고 했습니다. 이혼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을 피는 것만큼 부부간 신뢰를 망가뜨리는 건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 전 혼자 했던 생각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가 바람 피면 그 즉시 이혼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에 처하니까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믿음과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후자가 제게는 컸죠. 요새야 이혼 같은 거 많이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은 있고 제 아이가 일찍부터 그런 편견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줬어요. 남편도 느낀 게 많았는지 그 직후는 반짝 잘해주더군요. 남편답지 않게 회사에 있다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질 않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들어가겠다고 하질 않나. 믿음이 다시 쌓일 시기가 아니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내심 기뻤습니다. 그리고 딱 그쯤 남편이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둘째 가지는 건 어떨까? 라고요. 바람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놈의 둘째인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남편이 정말 마음을 제대로 잡고서 앞으로는 바람필 생각을 절대 안 할 거라고 확신했기에 저한테 둘째를 가지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때 이미 겪어서 알고 있지만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만큼은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고 또 성실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바람 문제로 삐걱거렸던 건 별개로 돈을 버는데 문제는 없었고 어쨌든 이혼 안 하고 다시 잘해보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도 어느 정도 남편과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배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첫째 때처럼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는 제 옆에서 온갖 수발을 다 들었죠.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첫째 때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무참히 빗나갔죠. 둘째를 낳고 겨우 반년 만에요. 제가 그 시기에 남편 바람 잡은 것만 3번이었습니다. 2번은 업소 여자였고 1번은 같이 일하는 회사 직장 동료였죠. 바람도 처음에야 불같이 화나고 실망스럽지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바람에 걸린 직후에는 죽을 것처럼 제 앞에서 눈치 보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진다고 다짐할 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였고
이대로 아이들이 클 때까지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남편이 마음을 다잡고 가정만 바라본다면 잘 살 테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던지 할 거라고요. 하지만, 네? 임신이요? 생각지도 못한 셋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애도 애지만 워낙 사랑을 좋아해서 둘째 낳고 3개월쯤부터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거든요. 대부분 조심한다고 했지만 가끔은 빼먹을 때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아 막상 화장실에 가면 넘어오는 건 없고 헛구역질만 해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게 셋째가 있었다는 징후였나 봅니다.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몇 날 며칠을 혼자 생각해도 도저히 애를 지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 출산이다 라고 생각하며 또 10달을 버텼습니다. 출산날 지옥 같은 진통의 시간도 견뎌 셋째를 품에 안고 나니 무언가 허망하더라고요. 이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애를 낳으면 오로지 기쁨만이 가득했는데 셋째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묘한 슬픔도 있었고 당신 너무 수고했어. 셋째를 낳은 저를 보고 남편은 반색하는 얼굴로 기뻐하는데 이전에는 그 얼굴에 저도 좋았을지언정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신 결혼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관수술 받아. 나 이제 아이 낳기 너무 힘들어. 정관수술? 무서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남자는 그런 수술을 하면 남자가 아니야. 어디 가서도 대접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차라리 당신 난관수술을 해. 참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수술했다고 남자가 아닌 게 된다니요. 정말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해가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틀렸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힘들고 아프다는 출산도 3번이나 했는데 겨우 정관수술 가지고 앓는 소리 내는 게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것도 그건데 제가 그동안 애 낳느라 고생한 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당장 저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바람 피는 것 때문에 더 실망할 구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당신이 한두 번 바람 폈어? 당신이 바람 핀 것도 참고 나 애 낳았어. 그런 거 생각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솔직히 더 이상 당신 애 가지고 싶지도 않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상 당신이 또 바람 안 필 거라고 생각 못 해. 이러다가 당신이 애먼 여자한테 애라도 베게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정가수술을 해야지.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그 수술하면 힘 빠져서 안 돼. 혹시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바람 폈어도 당신이 고민하는 것 같은 문제는 일으킨 적 없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당장 혹시나 생길 불상사가 더 두려워서 그냥 제가 난간수술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고 나니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여자로서의 쓸모를 다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임신과 출산만이 여자의 쓸모라는 것은 아니지만 호르몬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니 아무리 기분을 풀려고 노력해도 영 좋아지지가 않았죠. 애 새 키우는 건 힘들지 하나 있는 남편은 제대로 사랑해주지도 않지. 마치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보고 어찌저찌 참고 또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충동적으로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이 회식 갔다가는 잔뜩 만취해서 돌아와가지고는 코를 심하게 골며 자고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꼴 보기 싫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자고 있는 얼굴에 얼음 둥둥 떠있는 차가운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냥 꼴 보기도 싫었지만 내심 장난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에서 깬 남편은 당신 이제 진짜 미친 거야? 이딴 짓거리 할 거면 그냥 이혼해! 라며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바람 핀 것도 다 봐줬는데
저는 장난으로 그런 것도 못하나요? 저는 처음에 잠결에 짜증내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은 이혼 서류까지 가져와서는 양육권도 다 줄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분명 딴 여자가 생겨서 이렇게 기회를 잡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일을 건수로 잡아서 이혼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었거든요. 남편의 의도를 확인한 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거면 제대로 소송 걸 거라고. 당신 바람 피웠던 거 다 가지고 있으니 더러운 걸 다 보고 끝낼 거라고요. 그랬더니 7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겠다면서 매달 양육비 150만 원까지 꼬박꼬박 입금하겠다더군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긴 했지만 애 셋을 혼자 키울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평생 이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인데 150만 원 가지고 생활도 안 될 뿐더러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마땅한 직장도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쪽팔려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드네요. 여자로서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할 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사연자님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들려드리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예전부터 사람은 성실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잘생긴 남자가 좋다더라, 돈 많은 남자가 좋다더라 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외적인 조건에 불과할 뿐이죠.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알맹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자기의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 만났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금세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기를 반복했죠. 지금의 남편 역시 성실한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커피 대량 주문을 하였고 제가 그걸 들고 배달을 가다가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분명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남편만이 눈에 들어왔는지 아마 남편 역시 종종 제가 일하던 카페를 찾아오거나 했어서 얼굴이 낯이 익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한눈에 반하고 나서 남편이 카페에 올 때면 더 밝게 인사하면서 오셨어요? 이거 저희 카페에서 파는 쿠키인데 제가 일부러 드리려고 하나 빼뒀거든요. 가져가세요. 라면서 사심이 담긴 작은 뇌물을 바치기도 했고 커피 배달을 갈 때면 무조건 제가 먼저 나서서 사무실에 들렀고 딱 남편 커피만 뽑아서는 자리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병철 씨는 인기도 많네. 카페 알바생이 좋다고 쫓아다니기까지 하고 말이야. 제가 그렇게 잔뜩 티를 내고 다니니 제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나중 가서는 남편 사무실에 가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농담처럼 재수 씨 오셨어요? 라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적극적인 제 모습을 싫어하지 않아 했고 내친 김에 제가 고백까지 먼저 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눈도장을 찍은 지 3달 만에 연애를 하게 되었고 한 8년 정도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반대로 사랑하기도 많이 사랑하면서 지지고 볶고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남자를 적게 만나본 편은 아니었는데 남편처럼 오랜 기간 연애를 해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늘 1년에서 2년 정도 되어가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서 금방 헤어지곤 했는데 남편과는 그냥 사소한 다툼을 제외하고는 딱히 실망하거나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당시 남편은 노총각이었습니다. 딱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내실이나 남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부분은 없었지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나머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금방 차이기 일쑤였다고 하더군요. 나보고 그러더라. 너는 나랑 사귀는 게 아니라 일이랑 사귀냐고. 물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신을 최우선시하며 애지중지 사랑해주는 연애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저도 제 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서로 힘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정을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연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서로에게 너무 얽매이는 연애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남편에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난했지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남편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 한 분만 계셔왔는데 시아버지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결혼했다고 해서 이 집구석에 나 혼자 박아둘 생각하지 말고 자주자주 찾아와라 라고 말하실 정도였죠. 저희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기도 했고 시댁이랑 집이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산책하는 느낌으로 20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시댁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외로운 티를 팍팍 내며 말씀하시는데 참 무시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일이 몰려서 주말까지 바쁜 때가 아니면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뭘 귀찮게 또 와? 그러면 시아버지는 잔뜩 툴툴거리면서 싫어하는 척을 하셨지만 내심 저희 방문을 반기시며 본인이 꽁쳐둔 홍삼이며 배즙이며 온갖 건강식품들을 잔뜩 꺼내선 다 챙겨 먹고 가라고 하셨죠. 시댁에 매번 가는 게 번거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나름대로 살뜰하게 식사도 잘 챙겨주시고 해서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남편을 꼭 밖으로 내보내선 뭘 사오게 하고 저랑 단둘이 나눠서 대화를 몇 마디 했는데 매번 주제는 달랐지만 그 끝은 꼭 너는 평생 경철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 남편이랑 다투지도 않고 설사 싸운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일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한 번도 시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시아버지는 매번 제가 언제라도 남편을 떠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님, 제가 갑자기 경철 씨랑 왜 헤어져요? 애초에 경철 씨랑 처음 만날 때도 제가 쫓아다녔는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몇 번이고 시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긴 했으나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몇 번이고 정말 그럴 거지? 라고 되묻고는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하고 난 뒤에야 간신히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마침 그때 당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이 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느라 바빴거든요. 당신 꼭 사업해야 할까? 지금 다니는 회사로도 괜찮지 않아? 사실 저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셨었는데 잘 될 때는 물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저도 풍족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우고 싶은 거 잘 배우고 살았지만 사업이 망한 이후로는 진짜 가족이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는 아는데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 나중에라도 애 낳게 되면은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 지금 버는 돈으로는 택도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혼자 사는데 용돈도 넉넉하게 못 드리는 게 마음에 걸리고. 남편 성격상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미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런 남편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고 애초에 그런 면모에 반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왕 할 거 잘해보라고 하고 응원해줬습니다. 남편의 사업 행보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나갈 건 다 나가고 순수익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다닐 때보단 잘 벌었죠. 돈도 돈이지만 남편이 늘 해벌쭉한 얼굴로 져준답시고 선물을 사오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크게 용돈을 드리고 기뻐하는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저도 덩달아 자극을 받아서 괜히 일감도 더 늘려보고 그랬죠. 하지만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해보겠답시고 비슷한 사업에서 먼저 자리를 선점한 전문가에게 교육도 받고 강의도 받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큰돈을 내면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해주겠다고 했나 봅니다. 남편은 순진하게 그걸 믿고 사업에서 번 대부분의 돈을 다 줬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남편이 준 돈을 들고 튄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 쫄딱 말아먹고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엉엉 울면서 그 소식을 알렸을 때 당연히 저 또한 절망했어요. 여보, 사기당한 건 어쩔 수 없잖아. 다시 마음 잡고 잘 해보던가. 아니면 당신 일이 그만둔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이전처럼 회사 다니면서 돈 벌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깔끔하게 사기당한 돈에 대해서는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포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매일같이 하루에 2병 이상 소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가 밥은 먹어가면서 술을 마시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변변찮은 안주도 없이 술병만 쥐고 살았죠. 한동안 그런 남편 때문에 저도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나 같은 놈이 왜 살아? 죽어야지. 죽어야지.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 마음 어떨지 나도 잘 아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순 없는 거잖아. 나 이번에 일도 늘렸으니까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빚도 갚고 다시 한번 재기해 봐야지. 당시 일이 너무 커져서 시아버지한테도 사건에 대해 연락을 했던지라 며칠은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지내기도 했었어요. 시아버지는 좌절해 있는 남편에게 사내 자식이 실패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죽는 소리 낼 거야? 라는 등 엄하게 꾸짖으면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경철이가 사업 망했다고 이혼하고 혼자 살 건 아니지? 분명히 전에 경철이랑 안 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말 꼭 지켜야 한다. 라며 또 한 번 이혼할 생각 말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야 남편이 자기 일 잘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아무런 불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솔직히 저는 이미 이번 사건 이후로 남편이 보이는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전만큼 정이 간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그걸 참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언정 시아버지 앞에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기분 나쁘게 번들거렸거든요. 소름이 돋는 걸 간신히 견디고 알았다고 대충 대답하면서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시아버지가 이야기한 게 좀 뼈저리게 느껴졌는지 예전보다는 술도 줄이고 남편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서서 바쁜 시간 틈을 쪼개서 옆에서 같이 도와줬죠.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나는 평생 안 될 거야. 하지만 이미 그때 그 일 이후로 남편은 회복 불능 상태였나 봐요. 그래도 좀 마음 잡고 면접도 다니고 사업 공부도 하길래 이제 천천히 함께 돈 모아서 살면 되겠다 싶었더니 남편은 아주 작은 실패에도 무척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은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선 바깥까지 다 들리게 눈물을 쏟더니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 한 병을 가지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저랑 자주 연락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한동안 문자도 제대로 못 나누다가 간만에 전화가 돼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요새 남편은 뭐하고 지내? 라고 묻길래 아, 남편? 요즘은 조금 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다른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 들어가 있던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밖으로 나오더니 당신 친구한테 내 욕했지? 라며 대뜸 생사람을 잡았죠. 내가 친구한테 당신 욕을 왜 해? 나 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욕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일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쉬고 있다고 하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오해라고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해도 시뻘건 눈으로 핏대를 쭉쭉 세워가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솔직히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추리고 추려서 두 가지만 이야기한 거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런 꼴을 1년 넘게 견딘 거면 오래 견딘 거 아닌가요? 그나마 처음부터 바로 이혼을 안 하고 별거에 대해서 먼저 꺼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충격요법을 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얼마 안 가서 어떻게 잘해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이 붙잡으려는 걸 뿌리치고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속마음을 다다다 내뱉었죠. 그리고 다시 제대로 해볼 생각 있으면 제가 알려주는 주소로 나중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한 지 약 3달째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곤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작은 소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사업이 한창 성공할 때와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월급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일단 꾸준히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창 달콤했던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이직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직장인들 월급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 잘 알잖아. 한 군데서 오래 버티면 예전 당신처럼 승진하고 그러면서 연봉 오를 거야.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버릇처럼 회사를 옮겼습니다. 몇 달 다니다가 돈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고 갈 곳이 없으면 집에서 백수 노릇이나 하고 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이젠 진짜 이혼할 때인 것 같다. 당장 오늘 짐 싸고 나갈 거니까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내줘. 남편이 뭐라 하는진 듣지도 않고 짐을 꾸린 캐리어를 끌며 이전에 별거할 때 살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오는 남편 전화는 다 무시했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이 소식이 전해졌는지 남편 전화 틈새마다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지만 저를 볼 때마다 무슨 세뇌하듯이 이혼하면 큰일 날 것처럼 굴던 모습이 떠올라 그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이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집을 나온 순간부터 남편과는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먹고 살고자 열심히 일을 다니고 저축하는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한창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느라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눈을 떴던 적도 있습니다.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였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고 결국 좋은 성과를 얻어서 그때를 계기로 저는 한 직급 더 올라갔습니다. 오랜 시간 잠을 못 자서 힘들었지만 승진도 하고 연봉도 높아져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간만에 칼퇴근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맥주 한 캔을 따고 미리 사온 닭발을 씹으면서 한참 TV를 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냐고 물으면서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저는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술 냄새가 풀풀 풍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저 사는 곳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더 무서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사람 하나 죽일 기세를 노려보던 시아버지가 집 안쪽으로 마구 밀고 들어가더니 저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아버님,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몇 번을 이유를 물었지만 아버님은 대꾸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늘과 먹물이었어요. 무슨 짓을 할지 상상이 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옆집에라도 들리도록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허벅지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 자체가 더 소름이었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목은 다 쉴 정도로 악을 썼고 눈가는 퉁퉁 부어서는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가져온 것들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너는 영원히 최씨 집안 며느리야. 이혼할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라고 하고는 유유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를 보니 상상치도 못할 문구에 저는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허벅지에는 최경철 부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제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시아버지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처가 없다고 하자 슬쩍 미안하다며 술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제안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문신 지우는 데만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괜히 이혼 이야기를 시아버지에게 꺼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면서 잘못했다고 연도 끊겠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친한 언니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약까지 먹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 걸까요? 문신을 지웠는데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